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노동에 기대서 문명을 일으켰음에도 그들의 작업 환경이나 열악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하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국민을 돌보는 건 국가, 사회의 몫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역할을 모두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술독생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읽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차에 비문학 2권, 한국문학 2권 이렇게 총 4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책은 성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행복의 기원은 2014년에 출간된 이후에 한 11만 부가 판매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인데 이번 5월에 개정판으로 재출간이 됐어요. 저자인 서운국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행복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흐름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신데 인간 역시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인간 삶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다. 우리 역시 행복에 대해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좀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운국 교수님은 이 행복의 기원을 통해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보는 관점을 뒤집으세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다. 이 행복의 기원은 다윈의 진화론과 진화 심리학을 통해서 이 행복은 목적이 아닌 도구일 뿐임을 증명해 나가는 책이에요. 인간과 침팬지가 이 진화 과정에서 갈라진 게 대략 600만 년 전인데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된 건 6,00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6천만 년 전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6,000년 전까지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거잖아요. 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좀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을 위한 경쟁이었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전적 정보들이 우리의 뇌와 DNA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많은 걸 선택할 것 같지만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뇌와 DNA에 새겨진 이 많은 정보들,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의 뇌와 DNA에 새겨져 있는 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냥과 짝짓기인데요. 이 행동을 계속하게 할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쾌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감이 만약 이런 만족감이 만약 오래 지속된다면 야 나는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이런 쾌감을 느끼면서 사냥을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감, 쾌감이라는 감정은 금방 소멸이 되게끔 진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 또 다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사냥에 나서고 미지의 땅을 찾고 다른 짝짓기 대상을 찾는데 이 서운국 교수님은 왜 손에 아이스크림 쥐고 있으면 금방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금방 흘러내리고 많은 아이스크림처럼 이 금방 소멸되고 많은 감정으로 행복을 느끼게끔 인간은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아이스크림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어떤 경험에서 행복을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또를 맞거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원하는 집을 사거나 이런 거대한 목표 달성에서 행복감을 느껴도 좋지만 이 행복하다는 감정 역시 거대한 걸 이루더라도 이제 금방 소멸돼 버리거든요. 이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 사는 건 좀 그래서 허무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거대한 거 말고 좀 자잘하고 작은 사소한 거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자주 여러 번 느끼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확행의 원조가 서운국 교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늘려가라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산다는 게 참
고통의 많은 날들은 무탈하고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가끔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끔은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행복을 고통이나 괴로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고통과 괴로움 역시 기본값이거든요. 이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란 불가능하지 않나? 기쁨을 느끼는 순간 역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또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자주 기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무탈하다고 이 평범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을 잠깐 행복들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요즘 이 저의 무탈한 순간들 중에 좀 행복이라고 할 만한 순간을 꼽아보면 뽕이봉구 산책을 시키고 이 길고양이 밥을 주러 가거든요. 여기 동해는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아직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고양이 밥을 주고 달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희 집이 12층인데 이 12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8층 정도가 되면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는데 그래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같은 속도로 12층까지 힘을 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 12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숨이 딱 여기 턱까지 차서 헉헉헉 이렇게 숨을 쉬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역시 제가 느끼고 있었던 평범한 행복이라는 감정이었다라는 거. 이런 사소한 행복들로 하루를 채워나가면 좀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에 대해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김경일 심리학자분은 행복의 기원을 읽으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행복한 삶을 원하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조지 오웰의 위건부드로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은 5월에 에미 졸라의 레미제라를 읽고 나서 이 탄간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에 제독한 책이고요. 2020년 3월에 한번 읽었던 책이에요. 이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사회 비판적인 글, 정치적인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전에 월간 독서에서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 소개해드리면서 조지 오웰이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아는 작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건부드로 가는 길을 읽으면서는 이 조지 오웰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진 작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위건부드로 가는 길은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탄광지대 노동자의 밑바닥 생활에서는 이 조지 오웰이 영국 북부 탄광지대에서 겪은 체험담을 적은 이 르포 르타주로 구성되어 있고 2장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에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에게 민주적 사회주의가 필요한지 사회주의의 적은 무엇인지 그 시대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 1984 등 소설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 르포 르타주나 에세이로도 유명하거든요. 이 처음 오웰이 작가로 데뷔한 게 이 불황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쓴 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었고요. 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고 난 후에 쓴 책 카탈로니아 창간, 북부 지역 탄광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고 쓴 이 위건부드로 가는 길 등 굴책과 르포 르타주 책들도 좀 많이 출간되어 있어요. 조지 오웰은 대공황 시절에 이 진보단체로부터 대량 실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취재하고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북부 탄광지대 노동자들이 2달간密着 취재를 한 후에 위건부드로 가는 길을 쓰는데 이 책이 저는 좀 2가지 점에서 의미가 되게 큰 책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탄광 노동자들의 생활을 좀 객관적으로 너무 잘 담아낸 기록 문학이라는 건데 이 조지 오웰은 취재를 위해서 강부들을 따라 막장까지도 들어가요. 이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우리는 일터일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1m 높이의 갱도를 1.5km 이상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높이가 낮으니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걷다가 나중에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속옷만 입은 채로 더우니까 통과를 해야만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탄광들은
그 책을 하러 가는 데까지 길이가 5km에서 8km 정도까지 되는 데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동하는 시간은 작업 시간,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일하는 시간을 뭐 7시간, 뭐 7시간 교대로 한다면 이동하는 데만 뭐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는데 그 시간들은 무임금 노동이 됩니다. 이 간부들은 좁은 경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체구가 작지만 또 어깨는 넓고 온몸은 근육질이고 군살은 또 아예 없다고 오히려 묘사하는데 간부의 몸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간부들이 하는 일이 좀 얼마나 고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간부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지만 적은 임금을 받고 이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보험 제도 혜택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탄광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데 이 오헬은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문명의 기반이 석탄이었잖아요. 이 석탄을 캐는 강부들의 노동에 기대서 문명을 일으켰음에도 그들의 작업 환경이나 열악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하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꽃에 뿌리가 필요하듯 이 위에 볕 좋은 세상이 있으려면 그 아래 램프빛 좀 희미한 세상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지 않나. 우리에게 그 아래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진정성, 진심 같은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민주적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에 적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좀 이성적이었습니다. 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실현되려면 정당 자체가 대중화에 성공해야 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특히 책으로 사회주의를 배운 중산층 지식인들은 계급의식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프롤레타리아의 연대, 동지 이런 어렵고 좀 불편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대중과 점점 멀어지는데 계급적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이론적인 독선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출간이 됐을 때 이 2장은 빼고 1장만 이렇게 출간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그릇된 사회주의는 파시즘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중의식에 각인시켜야만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 노동자 계급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픽착치 인민 모두의 일을 향한 길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좀 어둠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좀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 역시 인지를 해야만 한다고 해요. 이 책이 씌어진 게 1937년이거든요. 저는 좀 이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 사회가 좀 여전히 이 시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게 좀 참혹하게 느껴져요. 오웰이 말한 이 피착취 인민의 범주는 그때보다 더 확대된 게 맞잖아요. 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쪽박촌 거주민 영세 자영업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유리바닥 아래 있는데 소수의 부유층만 유리바닥 위에 유리천장을 보면서 21세기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회는 점점 나아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지 오웰은 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부도로 가는 길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조지 오웰의 진심과 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너무 잘 드러난 글이라서 읽는 내내 세상에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냉정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책이에요. 조지 오웰은 소설도 좋지만 에세이나 이런 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소설 2권도 읽었는데요. 2권 다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김혜진 작가님은 지난달에 9번의 일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김혜진 작가님의 책 중에서 좀 제일 대중적으로 유명한 딸에 대하여와 핀 시리즈 중에 한 권인 불과 나의 자서전 이렇게 2권을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을 책이 아니다. 책값을 내고 구매해서 좀
당당하게 읽고 소장하는 게 이 좋은 글을 써주신 작가님에 대한 독자의 기본 예의라는 생각에 읽은 책과 아직 읽지 못한 책을 다 구매해서 이제 소장을 하려고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어뒀어요. 저는 좀 논픽션을 좋아하고 소설도 고전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현대 작가님들 중에는 뭐 장강명 작가님, 김초엽 작가님, 뭐 최은영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왜 소설을 너무 못 챙겨 읽은 게 아닌가 좀 하는 반성이 들 만큼 너무 좋은 작가님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딸에 대하여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하자인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 교사였지만 딸을 낳은 후 학교를 그만두고 교습소, 도배,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 보험 영업, 구내식당 일 등 끊임없이 임금 노동을 했지만 대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자리였어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제니라는 보호자 없는 여성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쟤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회운동을 하고 외국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의 활동을 했던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소수자들을 돌보느라 결혼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다 치매에 걸리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 시간 강사예요. 엄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배워버려갖고 늘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딸을 늘 걱정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한다면서 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엄마는 대출도 알아보고 했지만 빌려줄 형편이 안 된다면서 그냥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데요. 딸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그 애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애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딸의 동성 애인입니다. 유명한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돈을 벌어서 강사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쫓아다니면서 이 돈을 벌고 또 돈벌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딸의 생활비까지 내주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 4명의 여자들에게는 큰 사건 2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 젠의 치매가 심해지자 젠을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 했던 방송사들이 발을 끊고 이 젠에게 들어오던 후원도 다 끊기거든요. 요양원은 돈도 되지 않고 가족도 없는 젠은 이 수면제를 먹여서 잠만 재워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요양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2번째 사건은 이 딸이 강사로 나가는 대학에 동성애자인 강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이 해고를 시켜요, 강사들을. 그래서 딸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해고 반대 서명 운동을 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 시위하는 현장 앞에 와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하고 딸과 함께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여러 갈등들을 빚게 돼요. 딸에 대하여는 좀 어머니의 이야기라고도 하고 젠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고 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좀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설을 읽었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이 중년 여성인 엄마는 정상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젠이 사회에서 버려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딸이 동성애자라 정상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살 텐데 이 소중한 딸 역시 사회에 버려져서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 국민을 돌보는 건 국가, 사회의 몫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역할을 모두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공동체는 모두 축소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정상가족이 서로를 챙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힘들면 자본의 힘을 빌려 요양원의 돌봄을 전가하고 요양원은 또 잘 돌보는 것보다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원한 노인들의 인간성을 최소한도 지켜주지 못하고 방치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일이 있고 외면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남을 위하는 삶도 또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살아온 젠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아프고 늙으면 너를 걷어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라고 해도 사회는 절대 널 돌봐주지 않는다. 저도 아들이 21살인데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야,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는 네 몫을 하면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거거든요. 가족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 주체들이 뭐 사랑이나 혈연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건 가족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다양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사회는 왜 자꾸 우리에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가라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어서 좀 너무 좋고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어요.